책 읽어주는 미주노 여러분 마지막 회입니다. 드디어 8장이 왔습니다. 9장은 다시금 이 저자가 이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내용들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줬는데요. 본격적인 마지막 장은 이 양자 컴퓨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요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설명했을 때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정도면 이걸로 노벨상을 탈 수 있었겠는가?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금고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원자폭탄의 비밀이 전부 담겨 있었다. 플루토늄 생산 일정, 정제 절차, 필요한 재료의 양, 폭탄의 작동 방식 등 로스 앨러모스에 알려진 모든 정보가 모여 있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리처드 파인만의 말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자이자 대중적인 지식인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흥미롭게도 금고 털이에도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다. 애초에 그의 인생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었다. 당대 내노라는 전문가들도 쩔쩔맬 만큼 어려운 문제들도 그의 손에 들어가면 간단히 풀리곤 했다.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는 병렬 컴퓨팅 기술을 고안하여 연산 시간을 크게 줄였다. 그로부터 20년 뒤에는 양자 전기 역학 이라는 새로운 물리학 연구 분야를 탄생시키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와우. 파인만의 눈부신 업적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신세지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더라도 그는 양자 컴퓨팅 QC의 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 이 개념을 고안한 사람처럼 양자 컴퓨팅의 세계는 매우 어렵고 불가사의하다. 파인만은 1981년 컴퓨터를 이용한 물리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4년 뒤에는 논문 양자 역학적 컴퓨터에서도 양자 컴퓨터 설계를 고안하기도 했다. 와우.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슈퍼컴퓨터로 크게 주목받아 왔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초의 양자 역학으로부터 이중성, 중첩, 순간 이동 등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기묘한 개념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설계한다니 기초 물량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세계처럼 느껴진다. 분명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왜 양자 컴퓨팅이 필요한가다.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최대한 단순히 표현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모든 종류의 현대 컴퓨터를 괴롭히던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컴퓨터가 연산을 아무리 빠르게 한다 해도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하면 현재 컴퓨터가 고민하는 문제를 확 해결해 버리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우니까 용큐가 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개념을 좀 넘어서서 그렇죠. 일단 양자 컴퓨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좀 전문적인 거는 뭐 읽어도 잘 몰라요. 자, 이 부분은 인공지능, 우주의 에너지와 결합된 충격적인 지능. 인공지능이 떠오르기 오래전부터 인공신경망 개념은 존재했다. 바로 퍼셉트론이었다. 퍼셉트론은 기초적인 인공신경망의 하나로 오늘날 AI 혁명을 선도 중인 기쁜 신경망의 토대이기도 하다. 2019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 실제 양자 프로세서에 구현된 인공 뉴런에는 한 연구팀이 IBM의 양자 컴퓨터에서 인공 뉴런을 생성한 결과가 담겨 있다. 양자 AI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수많은 증거가 양자 AI가 언젠가 실현 가능함을 그리고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이 장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긴 했으나 깊은 신경망이 얼마나 깊게 만들어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신경망은 수많은 텐서, 즉 다차원 행렬로 구성이 된다. 행렬 내 원소들의 값은 잇따라 들어오는 압력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갱신한다. 오늘날의 AI에는 최적화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AI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모델의 규모가 커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커진 모델을 학습시키고 활용하려면 컴퓨터 역시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키우는데 양자 컴퓨터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해답이 되죠.
근데 이 양자 컴퓨터 이론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거를 공부하는 분들이 천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관심사의 이제 요 부분. 끓어오르는 양자 컴퓨팅의 현재. 아일랜드 농부가 나오는 오랜 농담 하나가 있다. 길을 가던 행인이 농부에게 더블린까지 가려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묻자 농부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한다. 글쎄요. 저라면 적어도 여기에서 출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짧은 농담을 접하고 나면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도 답이 보이는 듯하다. 문제 해결책으로 무작정 양자 컴퓨터를 떠올려서는 안 된다. 일단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 뒤에 마땅한 선택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양자 컴퓨터를 고려하길 바란다. 이론적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위력이 엄청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전 컴퓨터의 성능을 따라잡기까지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와 구현의 어려움 그리고 보안 문제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양자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관련 툴을 다루는 시점에 도달해야만 양자 컴퓨터는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 한계는 NISQ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말로 풀어 쓰자면 오류가 있는 중간 규모의 양자 정도로 적절하겠다. 오류가 있다는 것은 결맞음. 시간은 짧은 한편 오류는 여전히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중간 규모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큐비트를 더 복합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앞장서는 공룡 기업들. 전구가 발명되던 당시에 에디슨은 오랫동안 빛을 낼 수 있는 필라멘트를 찾아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했다. 에디슨은 전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실험을 거듭한 결과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다른 경쟁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백열등부터 시작하여 형광등, 발광, 다이오드, LED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도 전구와 비슷하다. 매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그중 몇몇은 양자 컴퓨터 개발 방향을 급격히 바꿀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다. 기술 자체가 아직 태동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각 양자 구현 기술에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 있는가 하면 잡음을 제법 잘 견디는 기술도 있다. 앞으로는 종종 양자 컴퓨터에 관한 흥미로운 뉴스를 보게 될 테다. 예를 들어 인텔이 양자 칩의 크기를 사람 손에 들어갈 만큼 줄였다는 소식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나면 조만간 휴대용 양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상상해 볼 만도 하다.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 느꼈겠지만 양자 세계는 굉장히 독특하다. 양자의 행동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기 때문에 양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러니 유일한 해법은 복잡성을 최대한 제거하여 소수의 양자 결과물만을 남기는 거다. 즉 필요 없는 입자와 에너지를 모두 제거하고 양자 칩을 거대 절대 영도까지 냉각시켜야 한다. 현재는 희석 냉각기로 알려진 장치를 주로 사용한다. 이 장치는 얼핏 보면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올 법하게 생겼다. 노쇠로 제작된 원판과 파이프, 와이어와 여러 체면을 걸린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쉿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한다. 현대 암호화 기법이 무너져 버린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세상에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보낸 모든 이메일을 아무나 읽을 수 있고 당신의 은행 계좌에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가 보안 분야에서 쓸모가 있다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8월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빠른 시일 내에 양자 내성 알고리즘으로 보안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자 컴퓨터 개발 레이스에 가세하라.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지금부터 결정이 된다. 에디슨과 동료들은 다양한 재료로 필라멘트를 연구해본 끝에 전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일찍이 전구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며 최초가 되고 싶어했다. 전구 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리스크였지만 전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최초의 전구가 불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최초의 발명 덕분에 전구가 대중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수요 곡선을 보면 지금이 전구가 막 발명되던 시기와 비슷해 보인다. 고전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천공 카드, 천공?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시기라고도 할 만하다. 고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툴이나 개념이 부족해서 상세한 기계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에니그마 암호를 해석하는 데 사용했지만 이후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까지 했다. 비록 궁극적인 목표는 내결함성을 지닌 범용 양자 컴퓨터지만 목표에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당히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이번 챕터를 무사히 일독했다면 먼저 축하를 건네고 싶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여러모로 기묘한 기술임에 틀림없다. 물론 대량 도입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렇게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지금부터 결정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다음 세대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다음 세대의 애플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오늘날 양자 컴퓨터는 주로 최적화, 보안, 인공지능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연구팀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고 있기도 하다. 양자 컴퓨팅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며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전체에 반향을 일으킬 만큼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성숙해질수록 더 어려워진다. 바로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초지능적인 기술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일단 양자세계에 뛰어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딥테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말이다. 그곳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저자의 책은 이렇게 8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9장은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라. 그래서 딥테크 비즈니스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책에 대한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읽고 싶은 투자자들, 도약을 앞당기는 방법, 미래는 이미 이곳에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 이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